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쟁 중일 때와 휴전할 때랑은 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18년, 19년 남북미 정상회담 시기로 돌아가 보면 김정은이 무려 4번을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북미 정상회담 전후예요. 최종적으로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 대사관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조한범 박사님과 전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북중러 이 정상이 모여가지고 좀 회담을 했고요. 뭐 김정은과 푸틴의 양자 회담이 열렸고, 뭐 조만간 이 시진핑과 회담도 열릴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 모시고 한번 대화 나눠볼 텐데, 먼저 일단은 이 김정은이 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정선전 80주년 행사에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중국 방문은 6년 만이고 북한 최고 지도자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게 6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갑자기 이렇게 이 다자 외교 활동에 기피하다가 노선을 변경한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다자 무대는 맞죠. 네. 그런데 다자 회동이라기 보기에는 왜냐하면 26개국 대회가 지금 중국 전승절에 참가했거든요. 네. 그러면 다자 무대에 가면 이 양자 회담이 끊임없이 개최가 돼요. 아, 그러니까는 뭐 미리 사전에 조율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수시로 뭐 10분 길게는 30분, 1시간 이렇게 그 즉석에서 다자 미팅들 이게 진정한 다자 무대거든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26개국 대회가 참석했지만 이런 다양한 다자회담 내용은 눈에 안 띄거든요. 그냥 중국 전승절에 대한 축하 사절단인 거고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4일 현재 우리가 이 통화하는 시간이 4일 낮이잖아요. 네. 이 현재 북러 정상회담만 개최가 된 상황이고 네. 북중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오늘 높은 상황이고 음. 그것만 제외한다면 김 위원장이 다른 국가들하고 회동을 하거나 정상을 회담을 한 사례도 없고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이 징후도 안 보이거든요. 음. 그럼 다자 무대를 활용한 북중 북러의 관계를 강화 그다음에 이제 북중러의 연대의 모습을 과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음. 예, 다자 무대에 본격 대비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동안 양자 정상회담에만 참여하던 김정은이 이 중국 전승절에 깜짝 데뷔했다 이 얘기는 좀 여러 가지 좀 배경이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진보 정부가 보통 한일 관계는 좀 강경하고 음.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자주 노선을 겪는 그런 흐름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23일부터 시작된 방일, 8월, 그 다음에 이제 방미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일단 일본과의 관계를 다졌고요. 음. 그 다음에 뭐 한미 경중은 시대에는 지났다고 말할 정도로 그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음. 이게 좀 다소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한미일 협력 관계 강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 정신을 그냥 이어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면 이제 북중러의 관성,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에 작용이 생기면 북중러 연대 강화라고 하는 이제 반작용이 생기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한미일 연대 강화는 중국으로서도 북한으로서도 그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건 노후 전쟁은 이제 휴전이라는 그런 화두로 지금 그 전투는 격화되지만
어쨌든 휴전과 관계된 동향들이 또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가면 아무래도 북러 밀착을 과시하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쟁 중일 때와 휴전할 때랑은 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러 밀착을 해도 경제적으로는 러시아가 큰 도움을 못 주거든요. 뭐 군사적이나 뭐 석유, 밀가루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러시아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북러 밀착 과정에서도 북한 경제는 개선되질 못했거든요. 네. 일부분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건 뭐 국가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힘입은 거지 일반 인민 경제는 별로 그렇게 활기를 띠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휴전 동향은 아무래도 김정은 정권에게 북중 관계 회복의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동을 지금 고대하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000년, 18년, 19년 남북미 정상회담 시기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김 위원장이 김정은이 무려 4번을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모두 북미 정상회담 전후예요. 아,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후방인 중국과의 관계를 다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중국으로서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에게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잘못하면 뭐 잘못하면이 아니라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미국 대사관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중국에게는 이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시진핑의 관심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으로는 좀 벅차니까 뒤에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뒤에 시진핑이라는 뒷배를 이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번 김정은의 베이징행 그 이면에는 트럼프와의 본 게임을 앞둔 사전 행보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김정은의 깜짝 베이징 연출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말씀하신 그 가운데 제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김정은이 열병식 참석에 앞서서 러 파병군 참상을 공개했더라고요. 뭐 자폭한다든지 뭐 그런 걸 어떻게 본다면은 이 러시아한테 뭔가 이 반대급부를 얻어내려고 하는 푸틴 압박용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압박을 하든 안 하든 푸틴은 러우 전쟁이 휴전이 돼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돼도 또 종전이 돼도 나토와의 군사적 대립,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대립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가도 일정 부분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갑자기 북한 능력으로는 되지도 않는 5,000톤급 구축함 2척이나 진수시키고 북한 능력으로 되질 않거든요. 네. 물론 뭐 한 척 강건함은 이제 자빠져서 세계적인 우선거리를 샀지만 그다음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라든지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북한 능력으로 안 되는 무기들을 연이어 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미 북러 간에는 주고받을 것들이 이제 오고 간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들 희생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러시아는 북한을 필요로 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인민군 희생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군수공장도 동시에 이제 돌아보면서 중국 가기 전에 돌아봤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 베이징에서 앞으로도 도울 거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을 계속할 거다. 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뭐 향후 뭐 추가적인 대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찌됐건 김정은은 러시아와 형성한 기존의 관계 거의 혈맹 수준, 동맹 수준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편 북러 회담 이후에 김정은이 자리를 뜨자 이 수행원이 티슈로 김정은 위원장 앉은 자리와 옆 테이블을 계속해서 닦는 모습 이게 포착이 됐고 이게 우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좀 화제를 모았는데 생체 정보를 지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유난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미 뭐 싱가포르나 하노이 또 남북 정상회담 모든 장면에서 이미 연출이 된 거예요. 아, 어제 오는 일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동식 전기까지 가지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김정은의 생체 정보. 왜냐하면 이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체제로까지 볼 수 있거든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땀 닦은 휴지라든지 아니면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극비의 어떤 그 보안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2019년 2월에 김정은이 60시간 기차를 타고 이 하노이로 평양에서 하노이로 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중간에 중국 난닝역에 내려서 아무리 뭐 기차가 좋아도 좀 피곤하니까 내려서 좀 산보하면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이제 길거리 그러니까 이 기차역 내부였는데 그때 김 여정이 큰 재떨이를 들고 김정은의 담배에 꽁초 담배 재떨이를 재떠는 모습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북한 국내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김 위원장이 그냥 담배 쭉 피면서 그냥 툭툭 다니고 털고 다니거든요.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뭐 그 재 떨어지는 걸 뭐 환경오염으로 막을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이제 바로 그 생체 정보죠. 그 재떨이에 이제 아. 그 담배꽁초를 수거해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나치다. 그리고 아. 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보면 소위 이제 974 부대 친구들, 김정은 호위 부대 애들, 그 깍두기 머리 건장한 친구들이 김정은 차량을 이렇게 달리면서 좌우로 늘어서서 달리면서 호위를 하거든요. 네. 그건 상당히 무식한 경호 방법이거든요. 차가 음. 이동을 하면 바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탈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인데 김정은 위원장 이제 이동하는 그 차량 옆을 막 달려가거든요. 그건 경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보여주기식인 거고 어찌됐건 그 정도로 김정은의 경우에 아주 과도하게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쓰고 예를 들면 이제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에 이 군부대나 이런 걸 시찰을 할 때 네. 그 974 부대 혹은 이제 근접 경호 부대에 의해서 음. 그 모국에 희생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 예를 들면 군부대 같은 데 갔을 때 네. 일정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부대장이라 하더라도 차렷자세에서 이렇게 막 가슴에 손을 놓는다든지 이제 가슴에 총을 빼는 모습일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런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현장에서 사살당한 사례가 여럿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이제 극단적인 경호를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저런 식으로 경호를 하는 사례는 아마 김씨 정권밖에 없을 거다. 특히 김정은 정권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